웅댕이가 해질령 같으니라고. 제복을 제 발로 찼으니 어디 가서 천상 빌어먹어봐야 정신을 차리지. 일도 좀 시키라고 그렇게 말을 넣었건만 들은 채도 않더니 꼴 좋네. 영감 혼자만 식구들 먹여 살리나 보네. 일꾼을 사요, 일꾼을. 힘도 못 쓰면서 소름 끼쳐. 내가 미친다고요. 내시 김치, 김진초. 고수를 만난 건 뜻밖의 장소였다. 동암역 북광장. 도무지 그런 것이 있을 수 없는 장소여서 잠시 눈을 의심했다. 그것은 작은 돗자리 위에 목지어 놓여진 상춘이, 실판이, 호박잎 따위의 푸성기 틈에서 나를 기다리기라도 한 듯 고물거리고 있었다. 시간이 남은 덕분이었다. 약속 장소는 진작 찾아놓은 터라 30분이나 미리 들어가 있기도 못해 광장을 서성대며 실만한 장소를 찾던 중이었다. 앞집 총각이 일단 역전 다방에서 만나자고 했을 때 아직도 그런 다방이 있냐고 반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예전에는 역마다 역전 다방이나 역마차 다방이 여지없이 있어 약속하기가 수월했다. 하지만 역전 다방은커녕 다방이란 이름조차 찾기 힘든 시절 아니던가. 요즘 커피 전문점은 천정부지로 치솟은 차값에도 불구하고 셀프 서비스란 이름으로 대기표를 받아 기다리다 제 손으로 들고 와야 하는 희한한 풍경이다. 사라져가는 이름, 역전다방을 입으로 내다 쓸쓸하면서도 아련한 그리움에 코가 시큰했다. 어쨌든 까마득한 기억 속의 인물 앞집 총각 때문에 낯선 동암역에 내린 나는 정작 앞집 총각보다 고수를 먼저 만나고 말았다. 전철에서 내려 북광장으로 나오자 포장마차촌에서 닭꼬치 굽는 냄새가 빈속을 자극했다. 밤늦은 시가 귀가할 때면 길거리에서 닭꼬치 2개로 끼니를 대신하곤 했다. 담백한 소금구이를 먼저 먹은 뒤 매콤한 양념구이로 고단한 입냄새를 헹구었다. 빈집에서 라면이나 찬밥으로 속을 채우는 것보다는 한결 든든해 종종 그렇게 끼니를 때우곤 했다. 잠시 포장마차 앞을 서성대다 곧 앞집 총각을 만나 식사를 할 터라 발길을 돌렸다. 광장에는 띄엄띄엄 나무들이 서 있었다. 나무 아래 놓여진 S자 혹은 O자로 모양을 낸 벤치는 주례한 사내들이 선점했거나 오물들로 더럽혀져 있고 벤치 앞에는 부스럼 딱지처럼 노점상들이 좌판을 벌이고 있었다. 할 일 없이 노점을 기웃대다 만난 그것. 나는 그것이 정말 빈대 냄새 또는 비누 냄새가 진동하는 고수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무작정 좌판 앞에 쪼그리고 앉아 레이스 모양의 손톱만한 잎을 따서 입에 넣자 어린 나이에 도망친 이상한 마을이 순식간에 입안을 점령했다. 엄마와 아버지는 물론 이음마저도 이상하고 공기조차 부패한 듯 골이 지끈거리던 전설 속의 마을이. 식성 참 좋네, 사실라우? 노파가 꼬깃꼬깃한 비닐봉지를 펴며 물을 때 곁에서 막걸리를 마시던 허름한 차림의 사내 서넛이 삿대질을 하며 언성을 높였다. 얼른 사고 떠나야 하나 그냥 가야 하나 마련이 많은데 노파는 새벽부터 온종일 저러고 있는 인사들이니 신경 쓸 것 없다며 예스러웠다. 용역 회사가 모여있는 역 광장은 새벽 5시부터 날픈 파리를 위해 눈곱도 떼지 않고 나온 남자들로 붐빈다고 했다. 세월이 변해도 어려운 사람들은 여전히 눈 뜨자마자 광장에 나와 제 몸뚱이를 팔지만 그마저 차례가 안 오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술 타령으로 하루를 보낸다는 거였다. 몸이 부실해 팔리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앉아 더욱 몸을 상하게 하는 일 말고는 할 일이 없으니 딱한 일이라며 노파가 혀를 찼다. 내가 버리고 떠난 아버지야말로 몸이 부실한 사람이었다. 면도가 필요 없는 매끈한 턱에 껑충하게 들린 어깨와 거미처럼 긴 팔다리를 가진 아버지는 낮이나 밤이나 힘을 못 썼다. 지은 죄도 없이 세상 눈치를 보며 애만 쓰던 아버지 역시 저들처럼 심신을 상하게 하는 세월의 연속이었으리라. 반나마 낙엽진 벚나무에서 선홍색 잎이 팔랑대며 떨어진다. 나뭇잎 못지않게 고운 빛깔이다. 이 광장의 벤치는 나고자의 것이다. 곁에서 사내들이 옥신각신하거나 말거나 S자 벤치 한쪽에 엉덩이를 앉힌다. 나 역시 나고자니 앉을 자격이 있는 셈이다. 자격이 없는 노파만 돗자리 끝에 다리를 쭉 뻗고 자기 집 안방처럼 편안하게 앉아있다. 전철 들어오는 소리가 지축을 흔들며 발바닥을 간지린다. 왠지 어서 떠나라는 기별 같다. 잠깐 머물러야 낭만적인 벤치에 해종일 또아리를 틀고 있는 사내들을 일별하다 문득 생각한다. 그냥 집으로 가버릴까? 언제 큰 소리를 내나는 듯 소리도 안 나는 종이컵을 부딪히며 건배를 하는 사내들에게서 미소를 거둔 노파가 나를 향해 말했다. 오늘 운 좋은 줄 알아요. 곧 앞집 총각을 만날 것이다. 많이 망설였다. 나 혼자 실론 뜨고 더듬는 과거는 상관없지만 앞집 총각과 함께였을 땐 사정이 다르다. 전생처럼 덮어둔 추억도 들추다 보면 냄새가 날 터이고 내가 모르거나 잊은 무엇이 느닷없이 드러날까 내심 캥기기도 했다. 함께 가는 과거는 그래서 위험한 것이다. 일단 보자. 만나서 얘기하자. 앞집 총각은 막무가내였다. 한 가닥 실처럼 연결되어 있던 명자 언니의 아들 결혼식도 망각 속의 내 존재를 새삼 드러내기 싫어 참석하지 않았다. 그걸 모를 리 없는 명자 언니가 좋은 날이라 흥분했는지 지나가는 말처럼 물어보는 앞집 총각에게 덜컥 내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오래전부터 연락두절이던 앞집 총각이 어떻게 알았는지 결혼식에 나타나자 반가운 나머지 방심했던 것이다. 노파는 내게 운이 좋다고 한다. 고수나 사가지고 그냥 돌아가려던 마음이 흔들린다. 그래, 이렇게 낯선 벤치에 잠깐 앉았다 가듯 앞집 총각도 마찬가지야. 여기까지 와서 그냥 돌아가는 게 더 우스울지 몰라. 고수가 날이면 날마다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나오는 시간도 들쑥날쑥 잠깐이거든. 노점상 대부분은 받아다 파는 물건이지만 노파는 손수 지은 농산물을 자식들 몰래 내다 판다며 혼자 클클댔다. 그러고 보니 야채, 과일, 건어물, 생선, 떡은 물론 돋보기, 호박엿, 키높이 깔창 등 종류도 다양한 노점들이다. 가지런한 노파의 틀니가 기우는 햇살에 반짝인다. 손주들 용돈 지어주는 재미에 잠깐씩 나오는 거라오. 동암역 근처 산 밑에 살면서 텃밭의 농사도 심심풀이로 노점도 재미삼아 하는 팔자 좋은 노파다. 아닌 게 아니라 돗자리 위에 주섬주섬 놓인 면무더기가 전부인 자파는 누가 봐도 생계형이 아니었다. 다 팔아봐야 2, 3만 원도 안 될성 싶은 야채를 자식들 눈을 피해 몰래 들고 나와 판다는 노파가 문득 부러웠다. 그녀의 사는 재미는 물론
늙음조차도. 인생이 잠깐이라고 하지만 삶이 공고한 사람에게는 지나치게 길지 않던가. 그런데 이걸 누가 사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들떠도 안 보는데 동남아 사람들이 반색을 하며 사가기에 경작지를 조금 늘렸다며 노파가 예의 틀리를 어금니까지 드러내고 활짝 웃었다. 나는 시큰거리는 어금니를 혀로 어루만졌다. 뽑아내고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데 말로 먹고 사는 처지라 차일피일 미루는 중이다. 혹시 강화 사람이유? 노파의 물음에 고개를 저었다. 광화 사람들이 고수를 즐기는 편이라는 소리는 어디선가 들은 기억이 있다. 그럼 절집 사람이유? 대답 대신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며 얼른 싸달라는 신용을 했다. 내가 광화 사람이거나 절집 사람이었으면 좀 더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아쉬운 듯한 노파의 시선을 등으로 받으며 역전다방으로 향했다. 내가 살던 마을은 이제 더 이상 이상한 마을이 아니다. 북한 산자락에 파묻힌 그곳은 지금도 여전히 파묻혀 있지만 그린벨트에 묶여 무성해진 녹음으로 옛날보다 더 포근하게 파묻혔지만 전설 속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고 길이 환하게 열리면서 신압으로 이상한 냄새가 거쳤다. 내가 그 이상한 마을을 다시 찾은 건 생각지도 못한 중독 때문이었다. 우연히 먹어본 베트남 쌀국수가 자꾸 입에 당겨 일수를 찍듯 매일 가서 먹었다. 어느 때는 밤늦은 시각 문 닫기 직전에 찾아가 사정했다. 쌀국수 위에 거슬러 얹은 연두빛 야채를 씹는데 약간 거북했지만 도전해보고 싶은 맛이었다. 주인장 말로는 동양에서는 센 것을 선호하고 서양에서는 씨앗을 주로 쓰는데 육류의 잡내를 없애고 소화를 촉진시키며 입냄새 제거에 으뜸이라 했다. 중국과 동남아에서는 우리가 음식에 파를 넣듯 모든 음식에 감초처럼 들어가는 향채라는 말을 들으며 손톱만한 이파리에 레이스처럼 퍼진 주름을 자세히 들여다보다가 쓰나미처럼 몰려온 추억과 맞닥뜨렸다. 아, 이것이 바로 그것이라니. 어려서는 눈도 맞추기 싫었던 고수였다. 빈대 냄새가 나서 빈대풀이란 별명으로도 불리던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씹어 향내를 음미하며 천천히 삼킨 건 비켜온 추억 때문이었을까, 나이 때문이었을까. 불면 날아갈 듯 매진 안남리 쌀국수의 독특한 향도, 거슬러 얹은 고수의 쿰쿰한 잔향도, 주인장이 개발했다는 육회공 육수도 자꾸 당겼다. 하루 한 번 베트남 쌀국수를 먹지 않고는 배길 수 없었다. 어느 날은 잠자리에서 베트남 쌀국수가 먹고 싶다니 기어이 꿈까지 꾸었다. 그 국수에 혹시 마약이 들어간 건 아닐까? 엉뚱한 상상까지 하다가 문득 노릿하게 그을린 냄새가 떠돌던 마을의 공기가 궁금해졌다. 빼어난 경관에 살기 좋은 마을로 각광받는 그곳에서 나를 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물갈이 하듯 사람들도 바뀌어 이상한 마을은 전설조차 사라졌다. 내가 살던 집은 흔적도 없고 길이 바뀌어 어디가 어딘지 종잡을 수 없었다. 여전히 위용을 자랑하는 은행나무가 없었다면 어림도 못할 일이었다. 수나무가 없어 열매를 맺지 못하던 암나무만 예나 다름없이 우뚝한 쓸쓸함을 그림자로 들이운 채 과거를 증거하고 있었다. 아직도 수나무를 거느리지 못한 채 은행나무 앞에 흐르던 도랑물도 사라졌다. 마을 안에 널찍하게 자리한 고래질론에 물을 대기 위해
헛자골 괴천에서 가지를 친 도랑이었다. 앞집 총각과 나는 도랑을 사이에 두고 마주 살았고 우리는 이따금 도랑에서 만났다. 내가 빨래를 할 때면 어떻게 알았는지 그가 발을 씻으러 나왔다. 도랑 바닥에 구르는 돌을 주어 발바닥을 문지르며 기웃대는 그의 그윽한 눈길은 또 얼마나 근지럽던지. 부끄럽고 민망한 나머지 쫓기듯 빨래를 헹궈 대문과 은행나무에 메어놓은 빨랫줄에 내달았다. 종중되는 발걸음에 바지랑대에서 놀던 고추잠자리가 놀라 달아나고 쪽빛 하늘엔 내가 빤 옥양목보다 뽀얀 뭉게구름이 목화솜처럼 피어나고 있었다. 나는 빨래 넣는 것도 있고 콩닥거리는 가슴에 거품이 꺼지길 기다리며 오랫동안 하늘을 올려다봤다. 등 뒤로 와닿은 앞집 총각의 눈빛은 좀 채 물러설 기미가 없어 보였다. 저런 웅댕이가 해질령 같으니라고. 대문 앞에선 엄마의 눈에 인걸불이 일었다. 후딱 빨래 널고 들어와 뽀얗게 먼지 앉은 마루나 걸레로 훔치지 않고 정수리에 딱지도 안 떨어진 게 되지 못하게 앞내를 피운다며 목청을 높였다. 엄마의 출연에 댕겁한 앞집 총각이 허둥지둥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걸 보며 나는 쿡쿡 웃었다. 살쾡이 같은 엄마의 눈은 언제나 나를 따라다녔다. 내가 노는 꼴을 못 보는 엄마는 쉼없이 일거리를 찾아내 나를 부려먹었다. 말이 좋아 양녀지 하녀였다. 들어간 날부터 나는 구정물에 손을 담근 채 부엌을 떠날 수 없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번쩍 들린 아버지가 안쓰러운 듯 자주 부엌을 들여다보았지만 말은 없었다. 저질에 안 하고 그럭저럭 부려먹을 만한 나이인 7살에 들어왔다. 겨울이면 손등이 얼어터지고 여름에는 팅팅 불어터졌다. 그렇다고 밥을 양껏 먹이는 것도 아니었다. 누른밥이나 신밥이 내 차지였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것도 아버지 아니었으면 어림없을 일이었다. 까막눈은 면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아버지 말에 엄마는 펄쩍 뛰었다. 저 상판에 어문까지 떼어봐요. 웅덩이에 뿔 나는 건 시간 문제라니깐요. 초등학교 내내 도시락 한 번 제대로 싸간 적이 없다. 이따금 장에 나오는 길에 학교에 들른 아버지가 풀빵 봉지를 쥐어주는 호강은 누렸다. 네 어머니가 본바탕이 나쁜 사람은 아니다. 속에 우라가 차서 그러니 네가 이해해 다오. 이러니 저러니 해도 너는 앞날이 창창하고 네 어머니는 답이 없지 않느냐. 아버지의 말이 이해가 안 됐지만 늘 번쩍 들려있던 아버지의 어깨가 축 늘어진 게 왠지 슬퍼 보여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엄마는 예뻤다. 화대가 곱고 이목구비도 반듯했다. 살집은 있었지만 미련할 정도는 아니었다. 우리 엄마뿐 아니라 내시의 아내들은 대부분 인물이 좋았다. 특히 이웃 기와집 마나님은 미스코리아 빵첼 미모와 우아한 지성미에 마음까지 고왔다. 기와집은 근동에서 손꼽히는 부자였다. 운 좋게도 기와집에 양료로 들어간 윤주 언니는 시내에서 피아노까지 배웠다. 공주도 그런 공주가 없었다. 그런데도 뭐가 부족한지 고등학교 때 가출하고 말았다. 쿰쿰한 노린내 때문에 머리가 지근거려 죽겠어. 집안에 온통 그 냄새가 떠다녀 숨을 못 쉬겠어. 이러다 헷가닥 돌아버릴까봐 무서워 죽겠는데 서영이 넌 괜찮니? 윤지 언니는 가끔 나를 붙들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했다. 나는 언니가 건네준 부채 모양의 생과자를 먹는데 정신이 팔려 멍청하게 고개만 저었다. 하긴 나도 너만 할 때는 내신의 딸이라는 말만 듣기 싫었지 다른 건 불만 없었다.
어서 먹어. 윤전이가 닦아다는데 혼자 소리를 중얼거렸다. 똑같이 내시 집 양녀로 들어와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온갖 호사를 누린 윤전이도 가출을 하는데 들어온 첫날부터 부엌대기 신세로 온갖 구박을 받는 나야 말해 무엇하겠는가. 나는 이내 꿈을 꾸기 시작했다. 윤전이 나이쯤 되면 나도 탈출할 수 있을까. 공밥 먹은 적 없고 앞으로도 공밥 먹을 일 없으니 당당하게 탈출해도 될 거야. 빌어먹으련 제복을 제 발로 찼으니 어디 가서 천상 빌어먹어봐야 정신을 차리지. 너무 우우하고 키우면 기고만장하니까 일도 좀 시키라고 그렇게 말을 넣었건만 들은 채도 않더니 꼴 좋네. 이어서 엄마는 나를 향해 못을 박았다. 서영이 널랑은 중불나게 굴지 말고 얌전히 살림이나 배워라. 때 되면 참한 신랑한테 시집 보내줄 테니까. 윤지 언니의 가출 사건은 결국 내게 재앙으로 이어졌다. 중학교에 진학할 수 없었던 것이다. 어떻게든 엄마를 설득해 힘 닿는 데까지 학교는 보내주마 약속한 아버지였으나 윤지 언니를 들먹이며 애 버릴 작정이냐고 엄마가 덤비자 눈을 꾹 감아버렸다. 내 머리가 굵어질수록 엄마는 살림에서 해방되고 나는 이상한 마을에 북박이가 되었다. 엄마는 사흘대리로 나들이를 했지만 나를 데려가는 일은 없었다. 나를 위해 무엇을 사오는 일도 없었다. 실증난 옷을 던져주며 줄여 입으라고 선심을 쓰는 게 고작이었다. 내시의 아내들은 너나 없이 나들이를 잘했다. 사치스럽게 자신을 치장하는 게 그녀들의 낙이었다. 부자인 기어집만한 님이야 아무리 써도 죽 떠먹은 자리지만 우리 집은 사정이 달랐다. 개를 타면 대부분 엄마 외상값 갚는 용도로 쓰였다. 게다가 엄마는 오로지 자기밖에 몰랐다. 철철이 옷 욕심은 물론 화장품이나 장신구도 쉼없이 사들였다. 겨울에는 최신 양단이나 비로드 한복, 여름이면 갑사나 숫고사 깨끼옷을 휘감고 톡톡 털며 나다녔다. 아버지는 허름한 삼배나 무명옷을 기워 입으면서도 그런 엄마를 타내는 일이 없었다. 이따금 나는 스스로 옷을 깁는 아버지가 안쓰러워 부엌에서 들어오자마자 젖은 손을 치마에 쓱쓱 닦고 바늘을 빼앗았다. 엄마 옷을 하도 줄여 입은 탓에 내 바느질 솜씨는 제법이었다. 미안하다, 서영아. 아버지의 한숨이 담배 연기와 함께 천장에 흩어졌다. 엄마는 돈 쓰는 재미라도 있지 아버지는 뭔가. 눈만 뜨면 들에 나가 해질 때까지 그 높은 엉덩이를 하늘에 뻗치고 엎드려 있으면서도 왜 항상 미안해해야만 하는가. 생전가야 누구와 큰 소리 낼 줄도 모르고 지은 죄도 없이 늘 고개를 조아리는 아버지. 껑충하게 들린 어깨로 숨어버린 아버지의 머리가 얼마나 슬프던지 코를 팽 풀었다. 다행히 여름이라 볕에 걸린 아버지 얼굴은 사내다웠다. 농한기인 겨울에는 수염 없는 얼굴이 뽀얗게 살아나 웬만한 여자보다 고운 피부가 아무리 봐도 거북하기만 했다. 이따금 사극에서 내시가 등장할 때 내시들의 특징적인 체형을 무시한 캐스팅이 실망스러워 채널을 돌려버리고 만다. 내시들은 마른 장신의 얼굴이 작고 상체도 짧다. 엉덩이는 허리에 올라붙어 하체가 유난히 길다. 요즘으로 치면 완벽한 구둥신으로 껑충한 다리가 기형적으로 기다란 것이다. 새가슴에 어깨가 번쩍 들린 것도 대동소이하다. 궁중 내시들은
윗분들 모시느라 늘 구부정하게 어깨를 조아리지만 본래 체형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얘기다. 내가 본 우리 마을 내시들은 모두 그랬다. 아버지는 다리가 길어 걸음걸이가 학처럼 불안했다. 하지만 참을성이 많아 일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힘이 센 건 아니었다. 뗄나무를 해올 때 다른 남정네들에 비해 나무단이 작았다. 그럼에도 번쩍 올라간 지게가 불안하게 흔들렸다. 무게중심이 공중에 뜬 아버지가 혹시라도 넘어질까 나는 늘 조마조마했다. 겨울을 나자면 아버지는 다른 집 가장보다 더 여러 번 산에 올라야 했고 나는 아버지가 내려올 때까지 가슴을 졸였다. 말수는 없지만 애련한 정이 느껴지는 아버지가 나는 좋았다. 아버지 때문에 총 20여 가구 중 4시가 절반인 그 이상한 마을을 견뎌낼 수 있었다. 목소리가 징그럽다고 상성하는 엄마 때문에 아버지는 말을 삼갔다. 무건 수행하듯 말 한마디 없이 지나가는 날도 있었다. 변성기를 거치지 못한 아버지의 목소리가 나 역시도 처음에는 이상했다. 고음도 피곤한데 이탈까지 자주 있어 입을 틀어막고 웃음을 삼키기도 했다. 마음이 급할수록 밤벙어리가 더듬더듬 밤만 남자인 아버지 역시 흥분하면 이탈이 잦았다. 음악 시간이었던가? 변성기 이전의 남자 목소리는 여자보다 훨씬 아름답고 음폭이 넓어 천상의 목소리라고 배웠다. 해서 소녀 합창단보다 소년 합창단이 더 인기 있다는 거였다. 내겐 더없이 위안이 되는 말이었다. 그 후 아버지 목소리가 달리 들렸다. 간드러진 고음에 간간히 끼어드는 이탈도 재미있기만 했다. 아버지는 노래를 부르지 않았지만 나는 자주 아버지의 노랫소리를 들은 셈이었다. 양료로 들어간 그해 겨울 김장을 하던 날이었다. 아버지는 온종일 사랑방에서 꼼짝도 안 했다. 이웃 안악들이 손을 보태러 온 까닭이었다. 동네 남자 어른 중 절반이 내시인데도 엄마는 어떻게든 아버지를 감추려 들었다. 무엇보다 아버지 목소리에 킥킥대는 아줌마들을 못 견뎌 했다. 배추가 알맞게 절여져 쌈이 아주 고소하네. 아줌마들은 노란 배추 속을 찢어 수시로 쌈을 싸먹었다. 무채에 생새우와 굴을 넉넉히 넣어 아득한 수평선이 목구멍으로 꼴깍 넘어가는 것 같다며 깔깔거렸다. 큼직한 굴을 골라내 쌈을 싼 아줌마가 인심 쓰듯 내게 건넸다. 나는 못 모르고 덥석 물었다가 애퇴퇴 댕겁해서 뱉어버렸다. 아득한 수평선은커녕 장마철 초가지붕에서 맥없이 떨어진 노래기를 씹은 듯 비위가 화학 상한 까닭이었다. 곧바로 맵디 매운 엄마의 꿀밤이 날아왔다. 질척거리지 말고 이거나 사랑해 내가라. 엄마가 건네준 개다리 소반엔 배추쌈이 놓여 있었다. 매워서 씩씩대면서도 입맛 다시며 드시는 아버지를 나는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한 쌈 주련? 내가 과장되게 머리를 흔들자 아버지가 씁쓸하게 웃으며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잠시 전 엄마가 꿀밤을 먹인 바로 그 자리였다. 그래, 너는 이 맛 안 배워도 된다. 나는 김장만 파먹는 겨울이 싫었다. 우리 집 김장김치엔 고수가 들어갔다. 무채를 버무릴 때 갓과 함께 고수를 듬뿍 넣기 때문이다. 따로 고수김치를 담기도 하지만 김장김치에도 어김없이 고수를 넣었다. 겨울 반찬은 김장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겨울이면 나는 먹을 반찬이 없어서 간장이나 고추장을 찍어 먹었다. 제대로 우리 집 식구가 되려면 고수부터 배워야지 이거사. 밥상머리에서 툭하면 꿀밤을 먹이는 엄마를 견디는 게 낫지. 고수는 극복할 수 없었다. 그걸 먹으면 몇 시간 동안 입에서 썩은 벌레 냄새가 났다. 쉰 행주 냄새도 났다. 입을 아무리 헹궈도 소용없었다. 참을 수 없는 구역질 때문에 입이 마르도록 침을 뱉어야 했다. 우리 동네에서는 내시들뿐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고수를 즐겼다. 처음엔 고약해도 한번 맛을 들이면 도무지 포기할 수 없는 중독성이 있다며 너도 나도 텃밭에 고수를 심었다. 내가 엄마를 거역하는 건 오로지 하나였다. 고수를 뜯어오라는 말만 떨어져도 구역질이 났다. 주제에 유난스럽기는. 고수 덕분에 나는 엄마를 이길 수 있었다. 그리고 끝내 고수를 먹지도 만지지도 못한 채 그곳을 탈출했다. 15 어린 나이에 홀로 우이령을 넘으면서 쿰쿰한 노린내 때문에 돌아버릴 것 같다는 윤주 언니를 생각했다. 그 실체가 무언지 알 것도 같았다. 윤주 언니보다 내가 좀 빠른 편이었다. 빌어먹을 윤주 언니는 어디서 잘 빌어먹는지 돌아오지 않았다. 돌아오지 않는 윤주 언니가 내겐 희망이었다. 대문가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기와집 마나님이 딱 했지만 그렇다고 맑은 공기를 찾아 나선 윤주 언니를 나무랄 수도 없는 일이었다. 먹고 사는 일보다 공기가 먼저였다. 일단 숨을 쉬어야 살 수 있으니까. 로봇처럼 일만 하는 아버지도 지장에 목숨 건 엄마도 점점 견디기 힘들었다. 내시의 딸이라는 꼬리표도 싫었다. 윤주 언니가 살던 귀화집처럼 부자이고 그 집 마나님 마냥 양녀를 친딸 이상으로 아껴주었다면 혹시 달랐을까. 떨어지는 정남이를 나도 어쩔 수 없었다. 바로 윗대가 궁궐파인 귀화집을 제외하곤 동네 내시들 모두 성적 장애에 대한 보상도 없이 그만하게 살았다. 다들 민가파이기 때문이다. 우리 집부터도 먼 조상이 궁궐파일 적에 마련한 토지가 야금야금 줄어들어 겨우 남에게 아쉬운 소리는 안 할 정도로 살았다. 하긴 내시들이야말로 유난히 자존심이 강해 끼니가 간데 없어도 절대 꿈질은 안 한다고 들었다. 일찍이 내시 남편을 여의고 홀로 살던 푼양댁은 굶기를 밥 먹듯 하다 이사했다. 남편 병수발에 남은 전답 다 날리고 품팔이로 연명하다 어느 해 겨울 냉골에서 홀로 뻗어졌던 것이다. 사람들은 독하다고 입을 모았지만 엄마는 남의 일이 아니라며 아버지에게 입을 비죽였다. 고된 농사일에 아버지는 밤마다 끙끙 앓았다. 영감 혼자만 식구들 먹여 살리나 보네. 잠도 못 자게 시리 앓는 소리 말고 일꾼을 사요, 일꾼을. 힘도 못 쓰면서 웬 일 욕심은 그리 많은지 원. 위로는커녕 태방만 노는 엄마 목소리에 아버지가 조용해졌다. 아마도 어금니를 물었을 것이다. 앓는 소리도 낼 수 없는 아버지가 가여워 나는 이불깃에 눈물을 닦았다. 나도 나지만 아버지 때문에 견딜 수 없었다. 만약 아버지가 잘못되면 무슨 일을 저지를 것만 같았다. 그러기 전에 탈출해야 했다. 삼복도의 끝에 한두 차례 태풍이 지나가면 낙엽을 인 버섯이 으쓱 솟아났다. 나는 아버지를 따라 버섯 채취에 나섰다. 아버지는 버섯 군락지를 훤히 꿰고 있었다. 버섯은 해마다 그 자리에 식구가 불거나 준 채로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다. 송이버섯, 능이버섯,
쌀이버섯, 밤버섯, 갓버섯 등을 찾아 만장봉 및 삼폭포로 오봉산 아래 여인봉으로 석굴암을 지나 우이령으로 다람쥐처럼 산을 탔다. 아버지의 걸망도 내 등에 매달린 자루도 가득하니 버섯을 따 집으로 오는 길엔 콧노래가 절로 나왔다. 깊고 깊은 송추골에 오막살이 집 한 채 버섯 따는 아버지와 철딱서니 딸 있네. 내 사랑아, 내 사랑아, 나의 사랑 클레멘타인. 늙은 아비 혼자 두고 영영 어디 갔느냐. 슬픈 정조의 노래였지만 개사를 해서 부르며 나름 흡족했다. 아버지가 가던 걸음을 멈추더니 내 손을 꽉 잡았다. 그래, 서영아, 그래, 그래. 아버지가 침을 꿀꺽 삼켰다. 그때 아버지가 삼킨 건 침이 아니라 오열이었을 것이다. 토할 수 없는 슬픔이었을 게다. 아버지와 버섯을 따며 익혀둔 우이령을 넘어 나는 탈출했다. 그래, 서영아, 그래, 그래. 슬픔을 삼키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등을 떠미는 듯 했다. 어쩌면 아버지 역시 내가 엄마를 해칠까 염려했는지도 모르겠다. 아버지 앞에서 생떼만 쓰는 엄마는 주도 면밀함과 거리가 멀었다. 소문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는 시시하며 이미 동네를 몇 바퀴 돈 다음이었다. 애꾸하고 놀아난다며? 외지에서 들어온 수상한 사내였다. 처음엔 간척하다며 누군가 신고도 했지만 곧 풀려났다. 가게집에 새들어 살며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다 일주일에 2번 서울 나들이를 하는 남자였다. 산책하는 그와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었다. 국리처럼 사선으로 안대를 하고 씩 웃는 그를 보자 머리카락이 바짝 곤두섰다. 굿즈를 따다 말고 집으로 내달았지만 땅바닥에 거미줄이 쳐진 듯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말을 걸진 않았지만 마주치면 그는 꼭 그렇게 웃었고 나는 번번이 달아났다. 단지 애꾸라서 무서운 게 아니라 한쪽 눈에서 쏘는 섬뜩한 안광에 압도되었다. 저 남자 호주머니엔 표창이 들어있을 거야. 잡히면 요절을 할 게 뻔해. 그런데 엄마가 저렇게 무서운 그 남자와 놀아난다고? 설마. 소문을 아는지 모르는지 저녁이면 엄마는 연속극 엘리제의 여왕을 듣느라 라디오 앞에 대기해 있고 아버지와 나는 사랑방에 교자상을 펴고 마주 앉았다. 내가 중학교를 못 가자 한문이라도 제대로 배우라며 아버지가 나선 것이었다. 천자문을 시작으로 사서 3경까지 떼자 아버지는 비로소 마음을 놓는 눈치였다. 뜻만 있으면 신식 공부는 언제고 할 수 있을 게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 말 맞다나 뜻만 있으면 통신교재로 독학해 검정고시를 보아도 될 터였다. 소뚜껑 운전수가 어려운 한문은 배워서 어디다 쓴대? 거스름돈 속지 않게 산수나 좀 하면 되지. 연속극이 끝났는지 어느새 내 등 뒤에 선 엄마가 참견에 나섰다. 까막눈인 엄마야말로 거스름돈에 수월찬이 쏘갔을 것이다. 남이 괜히 남이에요? 말로야 세상 없는 부녀지간이라고 추워주지만 속으로는 비웃어요. 유난 떨지 말고 적당히 하세요. 엄마의 말에 불쑥 남녀 유별이 떠올랐다. 좀 일찍 초경을 치른 나를 엄마는 여자로 보는가 보았다. 가시처럼 따가운 소름이 도미노처럼 돋았다. 사람도 참. 아버지가 민망한 듯 내 얼굴을 외면하고 공허한 헛기침을 했다. 애꾸하고 놀아난다며.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환청처럼 들렸다. 나는 귀를 틀어막았다. 버섯을 욕심껏 따온 그날 엄마는 또 시비를 걸었다.
오붓한 게 좋았겠네. 다음엔 엄마도 같이 가요. 아버지 따라가면 버섯이 많아 재미있어요. 됐다. 나는 산 타는 거 질색이다. 얼른 쌀이버섯이나 데쳐서 물에 담가놔라. 쌀이버섯은 독이 있어 바로 먹으면 설사를 하기 때문에 며칠 우려내야 했다. 나머지 버섯들은 항아리에 담아 소금에 절여 저장하면 되었다. 그날 저녁은 갓버섯에 왕소금을 뿌린 뒤 호박잎에 싸서 숯불에 구워 먹었다. 향긋한 나무 향에 쫄깃한 육질이 소고기 부럽지 않았다. 서영이가 단 거라 그런가 담백하면서도 깊은 맛이 나네. 아닌 게 아니라 애송이가 구별하기 좋은 갓버섯은 눈에 띄게 커서 주로 내가 땄다. 말을 해놓고 아차 싶었는지 아버지가 선웃음을 웃었다. 여자 같은 고음이었다. 당연히 이탈도 있었다. 미쳐. 소름 끼쳐. 내가 미친다고요. 엄마가 미간을 구기며 숟가락을 탁 놓았다. 아버지 웃음이 뚝 그칠 때 내 눈이 시계바늘 10시 10분처럼 지켜 올라가는 걸 느꼈다. 죽이고 싶어. 죽일 거야. 어금니를 꽉 깨물고 주먹을 부르르 떨었다. 넌 또 왜 그래? 얘가 여차하면 사람 치겠네. 그 길로 뛰쳐나왔다. 산을 향해 달렸다. 7살에 들어가 8년을 살았으니 여기서 뼈가 굵었는데 뒤도 돌아보기 싫었다. 무서운 줄도 모르고 나뭇가지를 헤치며 석굴암을 지나도록 내쳐 달렸다. 1.2.1 사태 때 무장공비와 총격전이 있었던 지역이라 일몰 후 군인들의 눈에 띄면 바로 총살이라는데 그조차 겁나지 않았다. 양녀를 들여 한여로 사용하다 기어이 시야처럼 눈을 흘기는 엄마만 벗어날 수 있다면 아무래도 좋았다. 아내한테 미안해 평생 머슴으로 사는 아버지. 혹시라도 내가 엄마를 해치면 아버지는 자책으로 쓰러지고 말 터. 차라리 내가 없어지는 게 100번 나았다. 우이령을 넘자 바로 우이동이었다. 나는 거뜬히 소의 길을 통과했다. 떠나온 마을을 깜지처럼 지우느라 으스스한 달빛 아래 말승냥이 우는 소리도 겁나지 않았고 내 발작 소리에 놀라 뒤를 돌아보는 일도 없었다. 지하로 내려오는 발작 소리가 곤두박질 치는 듯 급하다. 시계를 보니 약속 시간보다 5분이 지났다. 출입구 맞은편 벽면이 온통 거울이라 나는 거울에 눈을 둔다. 한눈에 다방 풍경이 들어오는 거울이다. 핑크색 레이스 커튼을 들이운 주방, 바둑 프로가 방영되는 텔레비전, 레이지와 마주 앉아 노닥거리는 등산복 차림의 초로의 남자들, 허여멀건 키싱구라미 2마리가 유영하는 커다란 수족관, 싸구려 조화가 먼지를 뒤집어 쓴 중국 화병. 이 모든 풍경도 치치처럼 풍기는 쾌쾌한 곰팡내도 과거형이다. 앞집 총각이 왜 굳이 역전다방에서 만나자 했는지 알 것 같다. 검정 야구 모자를 쓴 사내가 숨을 몰아쉬며 호란을 두리번댄다. 혹시 저 사람인가? 아니지. 저렇게 젊을 리가 없어. 다시 생각에 잠기려는데 휴대폰이 울린다. 전화를 받자 야구 모자가 손을 번쩍 들고 다가온다. 혹시 서영이? 나는 가볍게 묵내를 했다. 나는 앞집 총각 이름을 모른다. 엄마가 늘 앞집 총각이라 해서 나도 그렇게 불렀을 뿐이다. 앞집 총각은 폐병으로 요양차 시골에 내려온 아버지 때문에 이따금 우리 마을에 들르던 외지인이었다. 나이는 나보다 30살쯤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우리는 이따금 도랑에서 만났지만 말을 섞어본 적은 없다. 잘 아는 사이도 그렇다고 아주 모르는 사이도 아닌 우리가 40년이나 지난 이 시점에 왜 만나야 하는 걸까? 도무지 할 얘기가 없다. 단호하게 거절 못한 스스로를 제3 나무라는데 앞집 총각은 신기한 듯 나를 요리조리 뜯어보며 아무 말이나 거침없이 던진다. 말없이 그윽한 눈길만 보내던 그가 정말 이 사람일까 의심스러울 정도로 서영이 너는 방부제를 먹고 사냐? 어찌 아직도 그대로야. 그러니 내가 못 알아봤지. 애들은 다 컸겠지? 나는 이 근처에서 일식집 하는데 너는 뭐하냐? 그냥 노는 사람 같지 않아서 말이야. 근데 너 생각보다 독하더라. 어떻게 한 번을 안 오냐? 니네 아버지 장사 지낼 때 내가 일 봐주면서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지? 무슨 대답을 기대하고 묻는 게 아니었다. 속사포처럼 쏟아지는 질문에 나는 그저 고개만 약간씩 끄덕이면 되었다.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던 그가 보자마자 하대를 해 잠깐 놀랐지만 반가움의 표시로 정리했다. 그런데 내가 뭘 기대한 걸까? 얌전하게 흐르는 작은 또랑에서 어쨌든 청춘의 설렘을 가르쳐준 앞집 총각이 좋은 느낌으로 남았던 걸까? 부질없는 이 만남을 어찌하면 좋을까? 배고플 텐데 얼른 밥 먹으러 가자며 그가 일어섰다. 내가 옆자리에 두었던 검정 비닐봉지를 들자 그가 관심을 보이며 자기가 들고 가겠다고 빼앗는다. 역 광장에서 샀구나. 나도 그 할머니 단골이야. 오늘 너 운 좋다. 노파를 만나기도 어렵고 고수를 만나기는 더 어렵다는 얘기였다. 그거 너무 많이 먹으면 건망증 생기니까 적당히 먹어라.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고수의 목을 맸을까. 순전히 고수의 겉절이 양념만 묻혀 끼니마다 드시던 아버지였다. 혹시 욕정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건망증을 유발시키기 위해 드셨던 건 아닐까. 아버지는 텃밭에 보름마다 고수씨를 뿌렸다. 당연히 우리 집 밥상에 고수가 떨어질 날은 없었다. 사실 저 해먹을 줄도 모르는데 그냥 사봤어요. 정말? 의외인데? 앞집 총각의 일식집은 작지만 깔끔했다. 룸에 마련한 특별히 정성을 쏟은 상 앞에 앉아 눈두덩이 화근했다. 불쌍한 내 아버지를 극진히 보내준 고마운 사람에게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대접을 받는가. 석회 한 잔 괜찮지? 앞집 총각의 물음에 염치 불고하고 2잔 주세요 했다. 수저도 한 벌 더 놓았다. 일어나 몸을 가지런히 하고 큰 절을 올렸다. 앞집 총각이 눈을 크게 뜨고 물러서더니 아하 하는 표정으로 바뀌었다. 담배도 한 대 올리라며 붙여주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동태포라도 하나 사올 걸 그랬다며 변죽도 올렸다. 사람이 꼭 말을 터야 친해지는 건 아닌가 보다. 앞집과 뒷집 사이 또랑물은 도로와 주택이 먹어치워 자취도 없이 사라졌는데 한 발짝만 뛰면 건널 수 있는 그 작은 도랑물을 사이에 두고 여전히 흐르는 인정에 목이 메었다. 아버지 태주잔부터 먼저 마셨다. 오라, 술 곧잘 마시는데. 앞집 총각이 2번째 잔을 쥐어주더니 잔을 부딪혔다. 괜찮아, 니네 아버지 잘 보내드렸어. 당신이 워낙 깨끗하게 가셨거든. 앞집 총각이 오라비처럼 등을 토닥이며 뒷이야기를 들려준다. 내가 떠나고 오래지 않아 엄마는 애꾸와 달아나고 아버지는 홀로 신선처럼 살았다는 것이다. 애꾸는 엄마가 처녀 때부터
알던 사이였다. 그가 애꾸가 된 것도 엄마 때문이었다. 엄마가 논 열맞이기에 팔려가자 자신의 무능을 한탄하며 스스로 눈을 찔렀다는 애꾸. 돈에 포안이 진 그가 여의도 증권시장을 드나들며 실력을 쌓은 뒤 엄마를 찾아왔던 것이다. 아버지는 달아난 엄마를 찾을 생각도 안 했다. 오히려 홀가분해 보였다면서 앞집 총각이 다시 사케를 내왔다. 니네 아버님께는 안 된 일이지만 솔직히 대단한 놈의 싼이냐? 사실 명자 언니로부터 진작에 다 들은 얘기인데 앞집 총각이 들려주니 또 달리 들렸다. 내시의 플라토닉 사랑과 애꾸의 눈먼 로맨스. 그러고 보니 남자복이 있는 엄마였다. 내가 가끔 니네 아버님 들여다보았는데 더없이 평화로워 보였어. 어떨 땐 노랫소리가 들려 가보면 클레멘타인을 부르시더라. 가사를 바꾸어서. 내가 왜 그리 모질었는지 모르겠다. 윤전이 못지않게 나도 그곳의 공기가 넌덜이 났다. 그쪽으로 고개도 돌리기 싫었다. 문득 버섯을 따오던 날 아버지의 목소리가 이명처럼 들린다. 수많은 의미가 함축된 그 목소리가. 그래, 서영아. 그래, 그래. 그렇게 모든 걸 허용하면서도 아버지는 나를 기다렸던 걸까. 비상이다. 맥주 한 캔도 못 마시는 내가 얼떨결에 사케 석 잔을 마셨다. 아무래도 아버지가 내게 술을 권했나 보다. 더 있다간 낭패를 볼 것 같아 서둘러 일어선다. 왜 벌써 가려고? 가서 일해야죠. 더 저녁에 무슨 일? 입시생이라 밤에 가르쳐요. 이렇게 취해가지고 가회가 제대로 될지 모르겠다. 전철을 타고 졸다 보면 좀 깰라나? 아니야. 잘리지 않으려면 전화를 넣어 양해를 구하는 편이 나을 거야. 앞집 총각이 쇼핑백을 건네주길래 뭐냐고 묻자 빙긋이 웃는다. 고수김치, 너는 담글 줄 모른다며. 고수를 샀던 사실조차 까먹었는데 그새 담갔나 보다. 이번엔 무채와 함께 버무린 고수김치지만 다음에 오면 내시김치를 담가주겠단다. 내시김치? 그건 또 뭔데요? 배추 포기김치 속에 고수를 넣는 게 내시김치란다. 우리 집에서는 내시김치라는 말을 전혀 쓰지 않았다. 우리 집에서 그것은 그냥 배추김치였다. 취해서 위험하다며 앞집 총각이 콜택시를 부른다. 서영아, 이제 알았으니 아무 때고 또 와라. 이름을 몰라 여전히 앞집 총각인 그에게 대답 대신 손을 흔든다. 취해서 두고 내릴까봐 고수김치가 든 쇼핑백은 왼손에 걸어두었다. 쇼핑백에서 노릿하게 그을린 냄새가 솔솔 풍긴다. 빈대풀 냄새를 맡자 대번에 나는 빈대가 된다. 내시에 딸인 내가 앞집 총각이 담가준 고수김치를 가져가고 내시김치까지 예약해 두었으니 빈대 아니고 또 무엇이겠는가. 아버지에겐 딸이 없었다. 눈치 보며 양육한 양딸이 있었을 뿐이다. 어쩌면 나는 빈대 같은 내 인생이 싫어 그렇게 빈대풀을 거부했는지도 모르겠다. 양딸로 들어간 그해 겨울 고수가 들어간 무채를 배추쌈으로 둘둘 말아 매워 씩씩대면서도 입맛 하시며 드시던 아버지가 한 쌈 주련? 했을 때 군소리 없이 받아 먹었어야 옳았다. 그래, 너는 이 맛 안 배워도 된다. 하며 씁쓸하게 웃던 아버지. 하지만 나도 이제 망각이 필요한 나이가 되었다. 감질나게 베트남 쌀국수를 먹을 게 아니라 과감하게 고수김치, 내시김치로
바꾸면 될 터이다. 그런데 그 이상한 마을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내가 거기 살았던 게 사실일까? 산천을 빼고 모조리 리모델링된 그 마을을 다시 한번 찾아 확인해야겠다. 저 옛날에 윤내시댁 양딸이었던 서영이에요. 기와집 양딸 윤주 말고 서영이인데 혹시 기억나세요? 기와집 마나님 말년에 윤전이는 가끔 왕래했다면서요. 저는 처음이에요. 먼저는 몰래 다녀갔으니 이번이 처음이나 마찬가지죠. 염치 없지만 너무 낯설어서 아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여기 토박이로 사시는 분은 없나요? 제가 바로 내시의 딸이라고요. 여기가 원래 내시들이 살던 동네였다니까요. 정말이에요.